네. 이번 주 토요일도 광화문역을 들리지 않을 수 없겠죠. 운명의 한 주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시청광장과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새롭게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자, 먼저 장용진 기자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3.1절 집회 때 지켜보셨죠? 예, 그때와 비교하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글쎄, 어느 때가 더 많이 나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현재로서 보면 한참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로 보면은 아마 그때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 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요. 그 당시 이제 3.1절 집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려됐던 것이 이 당시에 그 태극기 집회가 기존에서 모여있던 곳을 떠나서 이제 광화문 광장으로 갔기 때문에 혹시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거든요. 일단 다행히 그 충돌은 생기지 않았다는 점이 좀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현재 그 기존에 어떤 집회 현상과는 조금 다른 그런 양상들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좀 기존보다는 좀 전적인 규모는 커졌는데 그나마 좀 안정된 보이는 그런 분위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태극기 풍선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또 여기서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들은 3월 10일 날 선고한다. 이렇게 거침없이 일정을 진행할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승리의 자만에 빠져서 마지막 정상을 앞에 두고 모두가 다 쓰러진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패주하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쫓아가서 저들을 완전히 섬멸시켜야만 우리의 승리는 오는 것입니다. 네, 김평우 변호사 말을 들어보면 조금 더 섬뜩해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김평우 변호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핵 기각이라는 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탄핵은 각하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떤 얘기죠?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의 그 일종의 지론 아닌 지론인데요.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즉 원천 무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다투는 인용과 기각이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잘못됐으니 각하.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적 그런 흠결이 있기 때문에 아예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 각하시키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이제 김평우 변호사의 이야기인데요. 이동욱 변호사 같은 경우가 이제 투입되면서 기각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김평우 변호사 제일 나중에 합류하면서 각하 논리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니까 약간의 보면 전략적 고리가 있습니다. 네. 뭐냐니까 자 보세요. 이제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헌재 재판관이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네. 자, 저 보면 한쪽에서는 태극기, 또 한쪽에서는 촛불이 보면 한쪽에서는 인용하라, 한쪽에서는 기각하라, 뭐 난리가 났는데. 자, 갖다 놓고 이제 심리를 해서 다 이제 심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만 해도 그냥 크게 주문만 뭐 기각이다, 인용이다 하고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달지 않았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법이 2005년에 개정되면서 그 8분의 의견이 다 달리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김평우 변호사 얘기는 아니야. 이거는 뭐 당신들이 같이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 다투지 말고 아예 이것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것 자체가 위헌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아예 심리를 하지 마. 네. 각하해버려. 라고 자꾸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니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8분이 됐든 9분이 됐든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만이 그것이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하여 8분 중에서 5분이 인용을 하고 한 분이 기각을 하고 두 분이 이건 요건이 안 돼. 각하 해버리면 인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김평호 변호사는 계속 즉 각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각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전략적 수정을 한 걸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주장하는 거죠. 네. 이 얘기는 국회 차원에서도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이고 법무부도 검토를 했고 헌재도 지금까지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기각을 얘기했다가 각하로 나오는 거는 약간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헌재도 지금 봐보세요. 양쪽에 지금 태극기도 있고 촛불도 있고 양쪽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인용인가 기각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각하를 하시라. 고민하지 마시고 제일 편한 걸로 우리도 회피하고 일종의 절충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절충적으로.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기각이었는데 기각은 조금 무리하고 판단된 것 같아요. 이거 기각은 안 될 것 같다. 인용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인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아예 그냥 절차적으로 방금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각하를 시켜버리면은 헌재도 부담이 드는 것 아니냐. 네. 우리도 좋고 그쪽도 좋고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방금 황태순 의원께서 이동욱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를 언급을 하셨는데 장 기자는 지난번에 헌재 심판정 네.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예. 두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달랐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 뭐 제가 이걸 이 두 분 다 이제 법조계 원로이시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하기에는 좀 죄송스러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제 변론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동욱 변호사는 상당히 차분하게 그러면서 상당히 좀 논리 정연하게 법리를 중심으로 따져나간 데 반해서 김평우 변호사께서는 마치 이 재판관들을 가르치거나 약간 윽박지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자면 전혀 그 내용이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태도가 더 거슬리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저것이 그 헌법재판에 또 탄핵 심판에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근데 탄핵 심판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기보다 탄핵 심판 이후에 참 길게 봐서 뭐 그 탄핵에 대해서 어떤 불복을 한다든지 혹은 그 뒤에 정치적인 노림수까지 바라보고 한다면 모르겠을 때 탄핵 심판을 내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운동본부 탄기국이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탄기국에서 새누리당을 뭐 새로 만든다? 창당한다? 뭐 이런 조짐이 보인다는데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네, 제가 이제 길 가다 오다가 정광용 그 박사모 회장이 이제 연설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새누리당의 당명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 등록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서 임명진 지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우리의 요구를 만약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의 당명을,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창당하면 새누리당 당명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명을 먼저 중앙선관위에다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새누리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지금 이제 정강모 지금 회장 이름으로 해서 지금 발족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는 뜻이죠.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가면 프랭카드 보면 종북이라고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지금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못 믿겠다는 이거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김문수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단 탄핵 기각 자체를 당론으로 채택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임명진 위원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당에 대한 반성과 뭐 회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코드가 맞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의 이 그 활동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이 정당 시스템으로 이제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탄기국 자체가 지금 여러 개의 보수단체가 이제 모여서 탄기국이라는 하나의 큰 단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차피 탄기국 탄핵이 끝나면 이 단체가 이제 어떤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당을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치 세력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좀 투쟁을 하겠다. 네. 이런 어떤 좀 이 포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탄핵이 인용되느냐, 탄핵 결과 인용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정치 세력화하는 움직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같거든요. 글쎄요, 저 아침에 저 그 기사를 보면서 약간 보면 탄기국. 네. 그야말로 처음에 이제 박사모가 중심이 되어서 탄핵 기각을 위한 범국민 뭐 추진 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만은 막판에 와갖고 지금 3월 1일 날 어제 나흘 전이죠. 3월 1일 날 보면 대규모 이른바 탄기국 주최 또 그날 한기총 중심으로 해갖고 그야말로 한 1.2km, 거의 한 2, 3km 되는 그 길을 갖다 가득 메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지금 정당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네. 되면은 흔한 얘기로 뭐랄까 순수성을 의심받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탄기국을 갖다 이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야말로 기존의 정당들, 기존의 정당, 특히 새누리당, 현재는 뭐 자유당으로 바꿨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으로.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바른정당도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순수하게 뭐 박근혜 대통령 또 어떤 경우는 뭐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분들인데 갑자기 아직 뭐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결정도 안 됐는데 이제 보면 무슨 정당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뭐지 순수성이 좀 없던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인데 참고로 예전에는 정당 유사 정당 명칭을 못 썼습니다. 네. 한 번 쓰면 그 이름 못 썼는데 하도 당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정당법에서 풀어놨어요. 그래서 일종의 새누리당 그 당명을 갖다가 지금 등록했다는 것이 우리 알박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알박기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2012년 당시 19대 총선 때도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한나라당을 갖다가 간판을 내리고
새누리당 만드니까 대구에서 한나라당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나라 나와서 실제 그 총선에도 한나라당 후보들이 나와서 조금 보면 저희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헷갈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당이다. 그래서 뭐 당명을 갖다 보존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이걸 어떤 정당으로 어떻게 발족시키겠다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냥 그 사람들 봤을 때 저들 나름대로 순수한 뜻을 갖고 했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의심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 대통령이 탄핵을 놓고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시민의 이름으로. 근데 그거를 모아서 정치 실효화하겠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결국은 뭐냐, 이 문제를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 그 정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정말로 지금까지 해왔던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의지를 오히려 그 순수성을 의식이 만드는 대목이죠. 과거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왜 더불어민주당 썼을 때 민주당 약칭은 못 썼잖아요. 민주당이 따로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합쳐졌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을 약칭으로 어떻게 쓸까? 민주당 쓰고 싶은데 근데 민주당이 있으니까 못 쓰다가 결국은 됐던 것이고 한나라당도 지금 정당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네. 어르신들은 아직도 집권당을 한나라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새누리당, 제도들이 방송하다가 보면 새누리당이라는 말 찾았어요. 네. 새누리당 만들면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도 생각하는 또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대구 경북에서 여론이 있으면은 대전 지방선거 때 뭐 하나 좀 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우리 정치를 정말로 저급하게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네. 국민들의 자발적인 순수한 의지를 일부 정치인들을 정치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비선 실세라고 인정했던 새로미와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이제 작년에 새로미 희망이가 이제 새끼를 낳았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얼마 전에 또 새끼를 낳았다고 해요. 근데 평소 때 같으면 뭐 잔뜩 뭐 페북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했을 텐데 지금 조용히 넘어간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 그 한 상징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농담도 있었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관제에서 이제 진돗개 2마리를 키우는데 2마리가 가면 짖으면 이거는 실세가 아니고 안 짖으면 실세다. 네. 왜냐하면 관제를 자주 출입하는 사람한테 안 짖으니까.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그 대통령과 이제 애견은 사실 뭐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애견이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나올 때 그때 삼성동 주민들이 그 진돗개 2마리를 선물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걸 청와대 갖고 와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새끼가 낳았다고 해서 일단 거기 또 자랑을 하고 네. 또 거기에다가 이 새끼들을 분양을 하겠다는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탄핵 정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쟤들 소식이 이제 전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쟤들이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소식들이 사실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아쉬움이 있긴 한데 결국 아마 이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인용될 경우는 저 강아지들이 이제 만약에 뭐 삼성동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일부 분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처지인데 역시나 이게 좀 애견도 대통령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처지가 좀 달라지는구나라는 운명을 씁쓸한 같이, 네.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그 애견 얘기하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11.6 사건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방울이 그다음에 이제 진돗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근데 그 진돗개가 하도 사나워서 그다음에 도저히 청와대에서 키울 수 없어서 밖으로 내서 신당동에서 키우라고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달 동안 그야말로 멍멍이도 네. 거의 시름시름 앓다가 같이 갔어요. 사실 저 새로미 희망이 이름도 뭐 네. 최순실 씨가 지어줬네, 낙점했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저는 자꾸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가 생각이 자꾸 나네요. 네. 네. 한 가지 이제 다른 주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박용수 특별검사팀이 이제 문을 닫게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간판을 내리고서 이제 수사 종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박용수 특별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기자들과의 그 오찬에서 자기 부인도 병원 신세를 질 정도로 좀 곤란을 겪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위해를 입어서가 아니라 주변에 와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너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기세가 조금 좀 무서웠죠. 몽둥이를 들고 하니까 이분들 그래서 이 박용수 특검 부인께서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으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박용수 특검뿐만 아니라 이정미 재판관이라든지 다른 헌법재판관들 역시도 현재 상당히 이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 현재 이정미 재판관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슈퍼마켓이라든지 동네 주민들 얘기에 따르면은 지금 뭐 실제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상당히 좀 험악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도 이게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이런 그
그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 위협 여부를 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은 이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좀 도를 지나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경찰에서 뭐 실제 위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그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 앞에서 저렇게 몽둥이를 들고 또 화형식을 하고 시위를 하면 그 분들의 어떤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대단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뭐 미장원도 그다음에 잘 가는 슈퍼 이런 거 다 이름 공개해 버리면 사실 본인들 그 밖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당해보지 않은 분은 사실 그런 위협을 모르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그 경찰에서 뭐 단순히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니면 SNS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는 이거는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시위 양상도 보면 자택의 앞에 가서 막 시위하고 뭐 출근도 못하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좀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이게 좀 제어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개인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네. 헌재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많은 언론에서 이제 3월 10일 아니면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오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네. 동영상 하나를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동영상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오늘 동영상이 뭐냐니까 네. 잘 기억해 보세요. 작년에 청문회 때, 청문회 때 보면 지금 저 동영상이요? 저 동영상이 뭐냐니까 네. 왜 박근혜 대통령이 2시 그날 2014년 4월 16일 2시 50분경에 이것이 중복 계상되어서 이 구조자가 중복 계상돼 300명이 넘는 사람에 왜 보면 무려 2시간 25분이나 걸렸느냐. 왜냐니까 청와대에서 사실 중대본까지는 뭐 차로는 5분 거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작년에 그 청문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일문일답을 하는 가운데 뭐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슬쩍 지나가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와서 보니까 계속 보면 헌재에서 재판관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1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부족하다. 네. 부족하다. 좀 더 소상히 밝혀라. 라고 얘기했는데 뒤늦게 이제 사실상 결심을 한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날 사실 2시 50분에 그 얘기를 듣고 5시 15분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은 단순히 올림머리 때문이 아니라 거기 마침 중대본에 어느 차가 밀고 들어와서 네. 그 차를 치운다고 시간이 꽤 걸렸고 저 차가 마침 중대본 그 정부기관 청사를 밀고 들어왔으니까 경호실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2시간 25분이 걸렸습니다. 라고 지금 저걸 낸 건데 네. 저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 영상을 유심히 몇 차례를 봤는데 돌진 사고가 있었으면 뭔가 차에 흔적이 남았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차가 멀쩡하거든요. 이게 뭐 돌진 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 들어간 차가 그 잘못 들어간 차를 빼내기 위해서 그런 거였는지 아니면 또 저게 정말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이 맞는지도 사실 참 좀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돌진 사고가 있었다면 안에 운전자가 있었다든지 또는 운전자를 뭐 체포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걸 봐서 도대체 저 동영상은 정말 그 증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증거인지 아닌지조차도 애매한 그런 동영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왜 이 시점에 저 동영상을 제출했는지 그 의도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저것이 만약에 사고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지금까지 공개 안 했죠? 네. 그때 사고도 무슨 사고인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면 저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하면 그때 얘기했으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보니까 2장짜리를 간단하게 그때 사고가 무슨 사고였는지를 지금 공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럽니다. 내용을 저 동영상하고 같이 냈다 그래요. 그럼 그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고인데 저게요? 그러니까 왜 조치를 했는지 사고가 난 것인지 또 저거를 치우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렸다? 저는 그것도 예를 차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저거를 그러니까 저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중요한 시간에 중대본을 못 갈 정도로 꽤 큰 사고였습니까 저게?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시점이라든지가 아직도 저는 저것도 믿고 싶지만은 좀 믿을 수 없는 대목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민주당의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전날 정부 청사 주변에 사고가 났는지 확인해 봤더니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 지금 대리인단 측이 사고 수습에
사고에 걸린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걸렸는지는 또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아마 그때 뭐 저런 사고가 만약에 돌진 사고가 있었다라면 누가 뭔가 좀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청사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럼 피의자가 있을 것이고 그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다 사실은 저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증거를 공개했더라면 여러 가지 없는 뭐 모든 어떤 의혹들은 좀 클리어가 됐을 텐데 저걸 왜 이제서야 공개를 하는지 그리고 또 사건 기록 자체가 지금 저게 남아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지금 덜렁 헌법재판소에 던져 놓아버리면 지금 사실은 이제 마지막 빠진데 사실은 지금 평의가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의문 남는 점이 많습니다. 네. 네, 저 자동차 돌진 사고와 관련된 뉴스는 아마 주말 종합 뉴스에서 자세히 다룰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찬반 집회하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동영상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박상병 교수님, 장용진 기자와는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